다음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이 새 인물 3040 호남이 없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차 내각 발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 어제 당선 한 달 만에 이 자신과 함께할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서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발표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검증을 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저렇게 기자회견장에 선 것은 이 안철수 위원장 임명, 그리고 용산 집무실 발표,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지명,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때문에 당선인이 굉장히 이번 발표에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는 모습은 이 미국식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함께 일할 중요 인물들을 이렇게 한 명씩 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좀 네. 벤치마킹해서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저희가 이번 인선의 좀 특징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1차 인선 8명 평균 나이가 60.5세입니다. 그리고 8명 중 5명이 영남 지역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8명 중 6명은 이미 인수위나 뭐 특보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손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은 호남 지역 인물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20대, 30대, 40대 없었습니다. 제일 젊은 후보자가 56세였고요. 네. 여성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인선에 있어서 조금 배경을 잃은 거 아니냐, 균형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이 선거운동 할 때부터 내가 계속 강조를 한 게 오로지 능력으로만 뽑겠다. 인위적인 할당이나 배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거운동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능력만 보고 뽑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배나 뭐 균형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선에서 지역이나 세대, 성별 어떻게 안배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그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이 쫙 뒤에 이 내각, 이 후보자들을 세워놓고 한 그 모습 잠깐 같이 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그 연단 위에 굉장히 여러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윤 당선인, 한덕수 이 국무총리 후보자 말고 그 뒤에 이 내각 이 후보로 내정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정자들을 보게 되면 8명인데 지금 8명 중에서 곧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가부를 제외하고는 다 전부 남자예요. 전부 남자고 이 아까 김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지역도 호남이 없고요. 그리고 3040도 없이 다 지금 중년 남성입니다. 자, 이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산무가 없다 뭐 이게 김현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윤 당선인 지금 능력을 이 위주로 해서 나는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1차 인선입니다. 2차 인선에서 어떨지, 3차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럼 3040에서는 여성에서는 이 호남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가 없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당연히 있고요. 사실 윤석열 인수위는 처음부터 서우남이라는 이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다. 그러면 물론 이제 능력 위주로 이제 뽑았다고는 하시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다양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다양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다만 그걸 반영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30대 뭐 장관도 여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그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젊은 층들에게 또 소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셨는데 사실 지금 인선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70대가 넘는 네. 그 최고령급의 거의 총리 후보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얘기해왔던 얘기들과는 조금 좀 역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능력주의가 자꾸 너무 흐르다 보면 이제 이른바 이제 소수 엘리트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수의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경청하지 않고 본인들끼리만 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엘리트주의의 좀 단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민주주의 원칙과는 또 반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우려되는 부분을 좀 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가 산무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산무 말고 이 부분도 사실 안 보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발표된 사람 중에서 안철수 위원장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인수위원 24명 중에서 8명이 안철수계였거든요. 네. 3분의 1 정도로 들어갔어요.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 지지율 차이가 있었으니까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장관이 지금 어제 8명 발표되고 이번 주에 한 10명 정도 또 추가로 발표된다고 하면 18명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네. 3분의 1로 하면은 한 3, 7, 20, 3, 6, 18 돼가지고 한 6명은 되는데 네. 장관 인수위원은 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장관으로 하면 최소한 2~3명은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8명 중에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구나 네. 어제 그 가장 입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이거 거론된 사람이 이태규. 맞아요. 지금 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태규 의원하고 네. 또 하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안철수계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 2명은 아마도 내각에 입각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원래 이제 이태규 그 인수위원 의원이 거론되는 분야가 거론되는 내각이 장관이 행안부, 국토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등이었는데 하마평이 어저께 이제 있었죠. 국토부는 발표됐는데 행안부는 어저께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정을 하기로 했으면 어저께 행안부를 발표했을 수도 있는데 안 한 거 보면 뭔가 이거 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신용현 그 인수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어저께 복지부 장관은 근데 내각에 정호영이라고 들어간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한 40년직인가요? 아니 네. 친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이 됐는데 그럼 신용현 그러면은 그 인수위 대변인도 물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아직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 또 다른 지금 8명 인수위 안철수계 그 인수위원 8명 중에 누군가 또는 그 외에도 또 이제 추천한 사람이 될 수는 있으니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내각에서는 그 지분, 그 3분의 1이었던 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초에 단일화할 당시에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 뭐 섣부른 판단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단은 글쎄 내각에서도 이 3분의 1 정도 이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현 기자, 네. 조금 전에 이런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이태규 이 의원이 지금 가장 입각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사람으로 꼽혔던 이태규 의원이 오늘부로 인수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이태규 의원이 방금 은영미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입각이 좀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어 왔는데 방금 이 기자들에게 돌린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부로
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본인이 여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 다음 이 윤석열 정부의 입각에도 부처 입각에도 전혀 이사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돌려서 지금 아무튼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와 비슷하게 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본인 사람이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네. 여기서도 뭐 나는 이제 추천만 할 뿐이고 이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최종 책임도 그러니까 네. 인선에 대한 최종 책임도 이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다. 이런 약간 미묘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직접적인 답변은 좀 피하는 모습이었지만 네. 저런 반언을 남겼는데 오늘 이태규 의원까지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요. 네. 양측의 어떤 좀 미묘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이 김현 기자가 미묘한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딱 보기에도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아마도 내각 인선을 두고 이 안철수 위원장과 윤 당선인 쪽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선 발표가 지금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 다음 이 새 정부의 이 철학이 뭔지가 인선에서부터 사실 드러나기 때문인 건데 김현 기자,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인선을 두고 윤핵관 인선이다, 윤핵관 내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윤핵관 그리고 보은 그리고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이 인선 명단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요. 네. 이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경육남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경육남이요? 그렇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남성으로만 채워진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이나 뭐 세대, 성별, 진영을 좀 고려하는 이 통합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판하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30대 청년 장관 우리 정부에선 여럿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40대 밑으로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번 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인선이 발표가 되면 뭐 여야가 나뉘어서 늘상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공방 자체를 집중해서 볼 건 아니긴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앞으로 이 개별, 이 지명된 내정된 후보자들의 검증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지금 발표된 인선 중에서 유독 눈길에 가는 사람 몇몇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지금 보면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사실 원희룡 후보자는 비서실장, 행안부 장관, 하마평은 많았지만 국토부는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의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을 네. 했던 이 원희룡 전 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이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던 과거 모습과 함께 어제 원 후보자 일성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5,500, 4,000억 나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유동규가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이걸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홍보를 다 해놓고 이번에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니까 측근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의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대장동 일타 강사,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네. 부동산 관련 공직을 맡은 경험은 없는데요. 네. 이 때문에 어제 인선 중에 가장 깜짝발탁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제주지사를 거치면서 행정력을 갖췄다는 점, 네.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민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원전지사, 원 후보자가 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공정과 상식이 필요한 부동산 문제라는 점을 윤 당선인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토부는 이 새 정부의 성패를 사실상 가를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과거 이제 원전지사가 원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남달리 목소리를 높여왔던 점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지사로 내려갈 때 8억에 팔았던 목동 아파트가 네. 26억이 됐다. 3배가 올랐다면서 굉장히 속이 쓰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본인 목동 아파트 팔고 나서 실거래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거 봐야 속상하니까 안 봤는데 최근에 봤더니 그때 8억인가에 팔았는데 지금 호가인데 뭐 25억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속이 쓰리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우리까지 저게 편성하면 어떡하냐, 우리까지 연끌하면 어떡하냐 라고 나름대로 정부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설 자리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네, 남편이 그것 때문에 설 자리가 없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원 후보자 부인 강윤영 씨도 이 지난해에 내가 그거 팔지 말자고 했는데 정치하면서 재테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원전지사가 압박을 해서 팔았다. 그런데 6년 만에 26억이 되더라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대장동 1타 강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방금 본 것처럼 부동산 투기 안 하고 한 거는 참 박수치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 자리에서 바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지적에 원 후보자도 자신이 국토부 장관에 지목된 건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이치, 그리고 전문가들의 식견,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저는 잘 받아들이면서 정무적인 조율,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네, 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전문성 우려에 대해서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정치적으로 관철시켜 나갈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전문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 실제로 현안과 정책과의 괴리감을 좀 좁혀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원전지사가 지금 내정이 된 거는 글쎄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 관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장 변호사님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인 김현미 이 당시 장관이 임명이 됐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이 됐어요. 잘 될까요? 일단은 사실 뭐 잘 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요. 그 부동산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네.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두고 네. 정권 교체에 이제 근거로 삼아서 또 엄청난 공세를 퍼부어왔거든요. 이제 공수가 정확하게 변경이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공수에 즉 민주당의 어떤 공세를 받아낼 그 국토부 장관의 어떤 적임자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원희룡 후보자를 내세운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지금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윤석열 당선인이 해오던 말씀 아닙니까? 능력, 그다음에 뭐 실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하게 뭐 자리에서 잘할 사람들을 머리를 빌려서 이제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전문성이 원희룡 후보자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실망하실 수는 있거든요. 앞으로 이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이제 독배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민주당의 공세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본인이 부족한 전문성을 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 또 메워나가면서 이제 정치적 조율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아무쪼록 좀 잘 해내시기를 또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원희룡 전 지사한테 한 얘기, 이게 시험때이자 독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 얘기가 굉장히 좀 뼈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말고 또 눈길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곧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됐었던 여가부 장관의 자리인 건데 여기 지금 김현숙 전 의원이 지금 내정된 상태죠. 유호정 기자.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서 이게 뭐 시한부 장관을 임명한 거냐 아니면 계속 그냥 존치하는 거냐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상 시한부 장관 내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어제 윤 당선인이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 내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 김현숙 후보자가 이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그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이제 가족도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그다음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 부처 개편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면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면서 좀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라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가부 폐지 이 공약처럼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SNS에서 2030 남성들의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이미 이제 뽑혔으니 이 정책 실현은 뒷전이다. 결국에 이렇게 예전 정치인을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그래도 윤 당선인이 말한 대로 공약을 지킬 거다라는 이런 믿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소야대 전국에서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선거 전에도 그 상황은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같은 핑계만 대면서 결국에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 김현숙 후보자가 참 마음이 심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한부 장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인사청문회 나가면 내가 앞으로 우리 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잘 없애겠습니다를 설명해야 되는 참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이제 김현숙 지금 내정자죠. 네. 여가부 장관 내정자. 네. 대선 과정에서 가족 정책이라든가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선 과정에서부터 인수인 지금 정책 특보였는데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춰왔단 말이에요. 가족 네.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폐지될 여가부의 장관 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흘러나오는 얘기, 일단 조직 개편 시기는 늦춰졌지만 네. 폐지는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뭐 당에서도 그렇고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인수위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김현숙 내정자를 좀 살펴보면 이게 2012년도에 19대 의원 비례대표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복지 전문가예요. 그 당시에 근데 복지위원회 위원을 하기도 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습니다. 네. 당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그 당시에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면서 성별 영향 분석 법을 개정하자. 한마디로 성평등 정책에 굉장히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네. 했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네, 네. 여성의 성평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사람인데 네. 근데 이번 정권에 와서는 여가부 폐지를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요. 부처의 장관이 된 거잖아요. 그때 생각과 이때 생각은 좀 다른 건지 전 잘 모르겠고 학자들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라든가 정치권에 몸을 자랐지만 기본적으로 학자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곡하가세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그 소신과 철학을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성평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또 새로운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래가족부라는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래가족부에서 네. 설사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진다 한들 성평등 전담 그 정책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가족부라든가 이런 부처 안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성평등 관련 정책 부서는 완전히 해체를 하고 각 부처에 조금씩 그대로 이제 분산시킬 것인지 요거에 대한 방향이 아직 안 결정됐어요. 그래서 네. 여성계에서는 좋다. 뭐 여성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빼도 좋고 발전적 해체를 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도 좋은데 다만 성평등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전담 역할을 하는 곳을 이번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 안에 남겨달라라는 게 여성계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대다수 사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지 김현숙 장관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다. 왜냐면 윤당선 측의 공약도 들어줘야 될 거고 네, 그렇지만 네. 사회의 요구도 들어야 할 거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현숙 후보자가 과거에 이 여성의 성평등 관련해서 굉장히 좀 힘을 써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이런 김현숙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둔다면 오히려 이 여가부가 그냥 폐지가 아니라 좀 발전적 해체라는 이 본인의 주장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